퇴직금 50억과 의원직 사퇴.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사퇴 압박을 받았던 곽상도 의원. 조금 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적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연일 저와 제 아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저 역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경 수뇌부 수사팀 검사들이 정권 친화적인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므로 특검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자택을 어제 압수수색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화천대유 아들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다음 속보 보시죠. 곽상도 의원 오늘 오전에 의원직 사퇴를 했는데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했다. 같은 내용이네요.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검찰이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곽상도 의원의 오늘 자진 사퇴 발표 어제 예견돼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땐 본인 의사는 아마 더 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고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사퇴를 압박하는 양상이었고요. 또 후보들도 지금 대선에 나온 후보들도 대체적으로 사퇴를 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서 계속 비판을 해왔고 만약 곽상도 의원이 저거 사퇴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요. 이 문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물론 뭐 사퇴해도 이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특혜가 있다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대선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아직까지는 뭐 관계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곽상도 의원이 뭐 혜택을 주거나 특혜를 줬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대선 과정에서 이거는 정말 큰 악재가 될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당내도 그렇고 뭐 일부 의원들은 뭐 사퇴를 반대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버티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사퇴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 앞서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곽 의원의 제명을 두고 당내 분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9시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당이 곽상도 제명안을 의결을 한다. 이런 일은 전두환 신군부도 안 했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이 범죄냐? 그것이 화천대유 불법과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반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역시 전두환 신군부 소리 들으면서 당무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무한한 자괴감을 느낀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 최고의 말대로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국민과 당원을 설득해보라.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그러자 조수진 최고위원은 대장동 부패 설계자와 대장동 부패 몸통 이것을 은폐하려는 정권과 여당과 싸우는 게 먼저라는 취지의 말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이 문제로 조수진 최고위원이 대선 주자들에게 상당한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곽상도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지도부 내용도 일단락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조수진 그 최고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죠. 뭐 이게 곽상도 의원을 비호하려는 뜻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의 경우가 이게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당 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들을 따로 뽑아서
좀 이 그 발언권의 무게의 차이도 있는 건데 네. 좀 일부 최고위원들이 그 당대표에 대해서 좀 1대1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좀 간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마다. 그런 것들은 좀 이 외부에 들여다보면 이게 당내 갈등, 지도부 갈등은 이 대선 국면에서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될 텐데요. 저 조수진 최고가 어제 아주 댓글에서 문매를 맞던데 곽상도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친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직 사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명예로운 퇴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예. 자진 사퇴할 만한 그 시간적 여유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였던 것 같은데 그것이 좀 표현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국감에서 곽상도 의원이 대장도 사업에 관여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0억 퇴직금 논란이 되자마자 입장문에서 2017년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하면서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연 사유를 제거하고 공사 중지가 될 뻔한 상황을 대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도 부지 내 문화재 발굴 사업을 진행했던 시기가 2017년도입니다. 문화재 발굴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에 2년 동안 수백 건의 자료 요구 중에 유독 매장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2017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24건의 자료 요구를 집중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곽 의원님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에 계셨고 아들인 곽병채 씨가 문화재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같이 들으셨는데 전용기 의원은 이 문제 제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 그중에서 뭐 일단 산재 보상금이 한 44억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대리밖에 안 됐는데 특별히 50억이나 되는 돈을 했을까? 왜냐하면 직원들한테는 전부 다 대략 한 5억 원 정도 아마 뭐 퇴직금이나 성과급을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임원급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많이 준 사람도 있는데 굳이 대리급 정도 되는 직원한테 한 5년 6개월 정도 근무했다는데 왜 50원에 줬을까? 그렇다면 뭔가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일이 있었지 않을까? 이제 의심이 있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사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문화재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 도심개발 같은 경우도 보면 도심개발하다가 이 땅 파다가 보면 옛날 조선시대 나오면 다 스탑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발굴해서 보존 가치가 있냐 없냐 그걸 판단해서 보존 가치가 있게 되면 건설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거의 뭐 시행사는 망하거든요. 지금 김포 장릉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 아파트 장릉 앞에 아파트 섰다가 지금 이 문화재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 아파트를 다 지은 걸 지금 철거하니 많이 이 논쟁이 붙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문화재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건설 기간이 항상 길어집니다. 이 건설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곽상도의 아들이 거기서 이 문제를 만약에 했고 곽상도 의원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고 이게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수사할 부분이고 오늘 아마 지금 검찰이 압수한 이유도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이런 업무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8일이죠.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5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 후보님 하면은 그동안 당을 분열시키는 뭐 내부 총질, 또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좀 거친 그런 말씀 이런 거로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이를테면 같은 당원을 향해서 망둥이, 상대할 가치 없는 어린애, 바퀴벌레, 연탄가스 이런 내부 총질 발언하고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 다 모으면 이제 사전의 수준인데 이런 전형적인 구태 정치 때문에 당대표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참패와 후보들의 그 유세 지원 거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럼 제가 이래 당을 바로잡고 이렇게 세우고 힘들게 할 때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벼락 출세를 하고 보수 개멸하는데 앞장선 선봉장을 했고 정치검사한 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때 소멸이 돼버리면 이 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멸할 뻔한 당을
어우 연명을 시켰다 이런 말씀일까요? 선거에는 참패를 했지만. 네, 이수혜 변호사님, 예.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가 주로 공격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주로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어제는 달랐어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홍준표 후보의 망언 논란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했는데 전략적 변화라고 봐야 되나요? 예, 지지율 추이도 있고 토론회에서 그 홍준표 후보가 작게 5015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해서 멍하게 듣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죠. 그리고 청약통장에 이제 유승민 후보의 그 질문에 또 그 황당한 답변을 해서 그게 또 SNS에 엄청나게 회자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회를 지켜본 지지자분들 중에 좀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 어떤 그런 민심 변화를 캐치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고 있는, 당하고 있는 그 모습보다는 수세적인 모습보다는 이제 좀 공세적인 걸로 방향을 튼 거는 같은데, 네. 저 비디오에 나왔던 저 경우에는 이제 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도 좀 중간중간에 보여서 다음 토론회에서는 또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지 또 지지자분들은 또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도 윤석열 전 총장의 공세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어제 TV 토론에 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홍 후보께서 경남지사 시절에 측근들이 산하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인사 채용 비리, 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 실형까지 또 살았고, 이거 사전에 알으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저한테 물으세요? 네. 그거 제가 알았으면 그냥 놔뒀겠습니까? 그럼 몰랐으면 무능하셨던 건가요? 그게 왜 무능합니까? 몰랐다면 그 지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무능하신 거 아닙니까? 윤석열과 손중성은 이거 법률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렇게 경제 정치의 공동체.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내 말을 법률 들으세요. 공동체라는 말이 들으세요.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총장의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그거는 묵시적 지시로 또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접근하면 가지고 안 되죠. 말씀하셔야지. 그게 정치지. 그냥 막 얘기하면은 정치가 수준이 떨어져서 국민들이 외면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네, 이현정 의원님, 윤 전 총장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온 것도 맞고 홍 전 대표가 밀리지 않은 것도 맞아요. 2차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전략 좀 바뀌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5차 TV 토론을 통해서 윤 후보의 공세가 이제 전략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2차나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적응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뭐 작게 묻고 뭐 하니까 이게 이제 말 실수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도 보면 일단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즉 공세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선 것 같고, 둘째는 지금 1차 컷오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이 비율이 2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차는 30%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더 비중이 커지고 1차에 제가 뭐 알기로는 거의 한 자릿수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제 우열이 가려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2차부터는 상당히 이제 좀 승기를 잡아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 되는 판단을 윤 후보 쪽에 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한 아주 공세를 취하는 것 같아요. 즉, 이 홍준표 후보의 옛날 당대표 시절에 당을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에 패배했던 문제라든지 또 경남도지사 시절의 문제라든지, 사실은 윤 후보가 그동안은 제가 듣기로는 대변인들이 상대 후보 공격하는 이 논평 내려고 그러면 그 못 내게 하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네.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정치판에서는 공격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네. 이게 조금 정치적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최고의 공격을 퍼붓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 이제 2차 컷오프의 당원 30%의 마음을 가져오기 위한 저는 전략적 포석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8명 후보 중에서 4명 후보를 압축하는 2차 컷오프가 있는데 네. 자, 1, 2등은 저희가 봤던 두 후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나머지 두 후보는 누가 될까요? 일단 저는 유승민 후보는 뭐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4위인데 예. 사실 최재형 후보가 지금 처음에는 조금 존재감이 있다가 캠프를 해체하고 그 이후에 보면 전혀 이 내용 자체도 그렇고 원래 지지했던 분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가 저는 상당히 위태롭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당원이 이제 30%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원희룡 후보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 2, 3등 같은 경우는 대충 지금 이제 3위 안까지는 저는 뭐 윤석열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유승민 이 세 분은 확실히 들어갈 것 같고 예. 4위 같은 경우에 최재형 후보냐 원희룡 후보냐 저는 이 판단에 조금 싸움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하태경 후보는 했지만 하태경 후보가 아마 당내에서는 좀 지지가 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일단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저는 4위 싸움 이게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대목입니다. 네. 최지봉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3위까지는 다 말씀하신 예. 대로 저는 다 동의하고요. 4위를 누가 할 거냐는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최근에 여론상으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황교안 후보가 오르고 있어요. 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될지. 그러나 아마 이제 원희룡, 최재형 두 분 중에 한 명이 더도 될 것 같은데 황교안 후보가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 토요일 랭킹쇼에서 그 결과 알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